이거 작가님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고 계속 마음으로 연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채널 수북.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수북입니다. 한 명이 또 없죠 오늘. 오늘 션이 또 환갑잔치에 갔어요. 네. 본인의 아버지. 이렇게 나이를 공개도 되나요? 아, 환갑이신 건 뭐 공개해도 되죠. 네, 아버지 생일잔치 가셨어요. 윤희영 작가님이 절필 선언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모였습니다. 맞아요. 윤희영 작가님 책도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왔어요. 읽어봤던 책들.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저희 생각에 나누는 좀 편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편해 보이세요. 아주 편합니다. 이상문학상 사태란 권위 있는 문학상, 이상문학상을 운영하는 문학사상사 출판사에서 수상자에게 수상작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하고 수상작은 향후 작가 자신 작품집의 표제작으로 쓸 수 없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온 관행에 대해 올해 우수상 수상자인 김금희 작가를 비롯해 최은영, 이기호 등 젊은 작가들이 비판하고 나섰고 다른 여러 작가들도 업무 및 청탁 거부 등을 공표한 일련의 문제제기 과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대상 수상자였던 윤희영 작가는 불공정한 상에 항의하는 뜻에서 절필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참담한 기분이실 것 같아요. 독자로서도 우리가 어떤 한 작가를 읽는다는 문제와 어떤 걸출한 상이, 권위 있는 상이 사실은 이런 어떤 비리와 어떤 부패가 있었다는 점 때문에 실망감을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거의 매번 샀어요. 정말 좋게 읽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 보고 좀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구입하고 그것을 좋아했던 것조차도 출판사가 부당하게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일조를 한 거잖아요. 제가 돈을 낸 사람이니까. 물론 이게 과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충분히. 기분이 안 좋은 데다가 이제 윤희영 작가님이 절필 선언까지 그쵸. 하시면서 사실 진짜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 사람의 이런 작가가 그쵸. 나서서 이런 문제를 고발하고 그 고발했다는 이유로 사실은 어떠한 사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기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뒷짐지고 서서 이렇게 사태를 관망하면서 너네 기특하다. 투쟁적인 문학은 죽었다. 그러니까 한갓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이런 걸 해석하는 그렇죠. 어르신 평론가들과 작가들의 문제도 사실 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기특하다. 열심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사태로부터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문단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윤희영 작가님이 트위터에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단순히 처음에는 이상문학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맞아. 게다가 본인이 작년 수상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작년에 받았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걸 상을 물릴 수도 없으니 그쵸. 내가 절필로서라도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였거든요. 계속 생각이 나요. 이미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그쵸. 사태 발발 이후로 윤희영 작가 소설을 읽어왔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항상 하던 말을 결국에 절필이라는 걸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깝고 되게 수긍하게 되는 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너무 간절하게 다시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되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이 한 사람의 그런 노력으로는 사실 바뀔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마음이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윤희영 작가님이 예전에 인터뷰에서 했던 말씀 중에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자신도 그 일부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말하던 그런 것을 말하는 데 익숙하던 사람에서 여성들의 어떤 것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또 서사를 끌고 가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신전들이 무너지고 우상들이 깨져 실려 나간 빈자리에 가치관의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019년 인터뷰에서. 맞아. 그때 이제 본인을 페미니즘에 새로 입문한 여성 작가라고 호칭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우상들이 깨져 나가는 과정에서 우상만 깨진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서 있던 여성들
또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진짜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윤희영 작가님은 그동안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거의 여성들의 이야기만을 써오고 계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쵸. 특히 이 마지막 붕대감기라는 소설도 사실 여성들만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채로운 계급과 나이와 어떤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폭력, 어떤 피해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러면서도 관계를 계속 정립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되게 담겨 있는. 경세랑의 피프티 피플을 생각하면 산발적으로 되어 있던 개인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모인다면 이 붕대 감기는 진짜 붕대를 감을 때 접촉면이 생기잖아요. 계속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켜켜이 만나는 개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싹 보여준다는 맞아. 느낌이거든요. 이어달리기처럼 진짜. 마지막 남기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되게 이 사태랑 되게 이입해서 읽게 될 그쵸. 수밖에 없는데, 작가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본인을 닮은 인물들만을 되게 그리게 된다는 얘기도 하셨었어요. 여기서도 어떤 인물이 말하는 것 중에 마치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 문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다가 무언가를 하니까 또다시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는 건 연대가 아니야. 그건 그냥 미움이야. 가진 것이 다르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계속 밀어내고 비난하기만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이어질 수 있어? 이 말 말고도 되게 많은 말들이 작가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랑 되게 닮아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윤희영 작가가 사람을 착하게만 그리지 않아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애적이거나 자존심 때문에 뭐 발생한 마음이거나 하여튼 되게 미묘하거든요. 근데 너무 뭔지 알겠는? 붕대감기에도 페이스북에 이제 포스팅을 굉장히 전투적인 것만 올리면서 맞아. 내가 셀카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상적인 걸 올리면 좋아요만 누르고 댓글은 안 달아주는 친구, 오래된 친구 얘기에 대해서 야. 아무튼 그런 미묘한 거예요. 네. 미묘한 감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전 오늘 갖고 온 책이 이제 러브 레플리카인데 데니라는 소설을 너무 좋아해요. 노년의 여성이 하는 돌봄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영업. 저는 윤영 작가가 다른 장르적인 문법들을 가지고 오면서도 본인은 계속 자기가 SF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인터뷰에서. 굳이 나누자면. 근데 그 말은 되게 새로운 흥미로운 문법들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러브 레플리카라는 작품이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재미가 너무 있어. 2010년대에 들어서 아무 글도 못 쓰는 시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기도 못 쓰겠는? 그런 시간을 지나와서 낸 소설집이 이거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내셨던 소설집이에요. 이 이후에는 글쓰기 자체를 본인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수단으로 삼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되게 독자를 무서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되게 무서운 독자가 자신의 글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 독자를 상정하며 글을 썼는데 맞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글쓰기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절필 선언을 하신 것도 그 글쓰기의 주체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더 이상 어떤 글을 써도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이 윤리적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만 쓰게 될 수 있죠. 이런 기성의 문단의 시스템 그렇죠. 내에서 특히 어떤 종류의 글쓰기도 사실은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은 사실 대화다. 심지어 생각도. 생각은 혼자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만 사회화된 언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이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것은 대화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만 쓸 수 있죠. 하지만 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 많이 느낀다는 이유로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힘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저는 근데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어떤 성찰에도 그럼요. 맨날 반성하는 사람만 맨날 반성하고 반성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거든요. 성찰하는 사람은 말실수만 해도 계속 반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했구나. 근데 내가 100% 잘못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근데 정작 정말 막중하게 반성해야 되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한단 말이죠. 그치. 교도소 가면 다 자기 억울하다고 한다고. 특히 성범죄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기 다 꽃뱀한테 물렸다 라고. 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저희 뭐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평소와 다르게 좀 텐션이 약간 낮게 느껴지신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 작가님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고 계속 마음으로 연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찾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몸을 잘 챙겨주셨으면 네. 좋겠고 소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쵸. 면에서든.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슬퍼하는 것도 그렇고 감정을 쓰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과 연루되어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뭐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다른 독자분들도 그분들께 연대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좀 마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쉽게 잊혀지기가 또 쉬우니까요. 그렇죠. 다음번엔 또 다른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네, 저희 또 돌아올게요. 네. 안녕.